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이어서 고양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수도 오늘부로 1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대로 괜찮은 건지 오늘 짚어볼 부분이 많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들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어제 0시를 기준으로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79명입니다. 50여일 만에 70명대를 기록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던 이유 중 하나인 일평균 추가 확진자 50명도 넘어섰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1,344명이 됐습니다. 이 중 1,340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인원은 735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68명은 지역사회에서 감염됐고 11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만 67명이 확인됐습니다. 대구는 2명, 부산과 충남, 경북에서 1명씩, 검역 과정에서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는 50명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정부 집계 발표 이후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가 각각 발표한 집계만 따로 확인하더라도 49명이 늘었습니다. 이 중 31명은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였습니다. 네, 또 최근의 흐름들을 지켜보면 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수도권 현황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서울시가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집계 발표한 누적 확진자는 모두 826명입니다. 앞선 정부 집계와 비교해서 19명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확인된 곳은 중구 KB생명 전화영업소였습니다. 이곳 근무자를 포함해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학원에서도 학생 확진자가 2명 확인됐습니다. 두 곳 모두 새로운 감염지입니다.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 중 기존 쿠팡 부천 물류센터와 이태원 클럽 관련으로 분리된 환자는 각각 2명씩입니다. 정부 발표 후 추가 집계된 인천 지역 확진자는 14명, 경기는 16명입니다. 두 지역 모두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이 물류센터 관련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걱정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덧붙여 주시죠. 현재까지 확인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97명입니다. 확산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물류센터 근무자들은 대부분 다른 직업도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또 다른 감염지로도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확진자 중 1명은 주말에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주중에는 보험사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해당 콜센터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부천에 이어 고양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1명 확인됐습니다. 물류센터 사무직 직원으로 지난 화요일까지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쿠팡의 부천과 고양, 물류센터 두 곳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부천 물류센터에 2주간의 집합 금지 명령, 사실상의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확진자가 1명 확인됐던 서울 송파구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는 추가 확진자 소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앞서서 이 새로운 감염지에 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었는데요. 이쪽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어제 서울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은 서울 중구 KB생명 전화영업소였습니다. 지난 26일 이곳 보험 설계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동료 직원 11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7명의 추가 확진이 확인된 겁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폐쇄된 상태고 그 건물 근무자로 범위를 넓혀서 2천여 명에 대한 검사가 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선 학원 강사 1명과 그 수강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학교 6곳이 등교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서울 신도림에서도 중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한 어머니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감염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등교 수업이 진행 중인데 이대로 괜찮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학교 안에서의 확산 상황은 아직 확인된 게 없지만 학교 밖 상황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급식업체 직원 한 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직원은 지난 12일부터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가 급식업체로 옮겨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 감염과 또 지역 내 확산에 대한 우려로 등교 수업을 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모두 838곳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만 600여 곳입니다. 어제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교육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고 이르면 오늘 수도권 지역의 등교 수업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서울시가 학생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선제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확진자 중에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5%를 넘습니다. 그리고 무증상 중에 감염되는 조용한 전파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초구 소재 영어 유치원 직원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내 학교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 5,846명을 대상으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뒤 검사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증상이 나타난 뒤 확진이 되면 역학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앞서서 위험한 곳은 미리 검사하고 또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승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김선환 기자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23일에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을 했고 5일 만에 90명을 넘어섰습니다. 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김승환 기자가 말한 대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집계를 보면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최소 97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물류센터 직원이 63명, 접촉자가 19명 등 82명이 감염됐었는데요. 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인천과 경기,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해당 직장 내 감염이 가족에게 2차 전파된 사례가 이어졌는데요. 서울의 경우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직원인 52세 여성과 한 직원의 어머니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에서는 센터 근무자의 아버지인 60대 남성이 확진됐고요. 경기 광명시에서도 이 물류센터 근무자의 부모인 80대 남성과 90대 여성 부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네. 인천에서는 경기 고양시에서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30대 남성 그리고 센터 직원과 접촉한 60대 남성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이어서 이 고양 물류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양 쿠팡 물류센터는 지난 25일 처음 확진자가 나온 부천과 마찬가지로 이 업체의 허브 역할을 하는 대형 물류센터입니다. 해당 확진자는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는 이 물류센터 사무직 근로자인데요. 보건당국은 이 직원이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쿠팡 부천 물류센터 근무자인 인천 부평구 남성과 지난 23일 부평의 한 PC방을 찾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때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고양센터 직원은 총 15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양시가 이 센터 직원 711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어제 오후부터 486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했는데 오늘 오전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외에도 고양시 관외 지역에서 검사를 받은 직원의 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그 물류센터 관련 확산 현황을 보면 굉장히 그 전파 속도가 빠르고 이런 연쇄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진단 검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권주룩 방대본 부본부장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발 감염 확산과 비교해서는 접촉자 등의 파악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긴 하지만 워낙 전파 속도가 빨라서 신속한 진단 검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류센터와 연계된 여러 가지 추가 전파는 물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일단 경기도는 어제부터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2주간 사실상 영업 금지나 폐쇄, 시설 폐쇄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에서 특정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은 전면 폐쇄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기업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방역에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부도 또 이 수도권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다음 달 14일까지 미술관, 박물관, 공원 등 수도권 내 모든 공공 다중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서는 시차 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를 최대한 활용해 밀집도를 낮추도록 했습니다. 수도권 유흥시설도 2주간 운영을 자제하고 운영을 할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이나 PC방 등에 대해서도 이용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지만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회적 거리 두기로 회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겠죠. 자, 한편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도 그제 일용직 근무자의 확진 사례가 나왔다는 소식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고객들에게 내놓은 회사 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면서요. 네,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 대표가 그제 고객 안내문을 냈었습니다. 예. 확진자가 근무한 곳은 여러 물류센터 중에 상온 1센터뿐이어서 냉장이나 냉동 상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네. 하지만 장지동 물류센터에서 최근까지 근무했던 한 일용직 근로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회사 측 설명이 현장 상황과 일부 다릅니다. 다른 물류센터 근무자들과 확진자가 나온 상온 1센터 근무자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쓰고 구내 식당도 함께 이용한다는 것이어서요. 충분히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회사 출근부에는 해당 확진자가 장지동 상온 1센터에서 지난 24일만 근무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 확진자는 친구인 다른 확진자와 함께 지난 주말 대전시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저한 역학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해당 확진자가 상온 1센터에서 하루만 근무한 것은 뭐 사실이겠으나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동선이라던가 어떤 그 생활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학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얼마나 많은 학교가 등교 일정을 연기했는지요. 네, 전국에서 800곳이 넘는 학교가 등교를 연기하거나 중단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전국 2만 902개 유치원과 초, 중, 고교 가운데 4%인 838개교가 등교 수업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등교 불발 학교가 561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77곳이 더 늘어난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쿠팡 물류센터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시가 251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경북 구미시가 182개 교, 부천 물류센터 감염 여파를 고려해 등교를 중지한 인천 부평구가 153곳, 인천 계양구가 89곳 등이었습니다. 이처럼 등교해야 할 학생과 부천 물류센터발 감염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순차 등교 수업을 시작한 순차 등교 예정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 6월 3일이 되겠는데요. 처음 등교하는 고1, 중2, 초등학교 3, 4학년과 6월 8일 등교하는 중1, 초등학교 5, 6학년의 등교 일정이 다소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워낙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도 기존에 내놓았던 어떠한 그 일정에 대한 조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산업계 얘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특히 고용 문제가 가장 큰 위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항상 안타깝게도 고용 취약계층일수록 더 어려운 현실로 내몰리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곤 하죠. TBS가 항공사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을 취재해봤는데요. 기자 리포트부터 보고 오시죠. 아침 8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간. 회사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평범한 출근길 모습 같지만 발길을 멈춘 사람도 보입니다. 지난 11일 해고 통보를 받은 김정남 씨와 동료들입니다. 이들은 해고되기 전까지 아시아나 항공의 하청업체에서 기내 청소와 수화물 분류를 담당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3월 말 500명 가까운 직원들에게 희망퇴직과 무기한 무급휴직 중 하나에 동의하라는 서명을 권고했고 직원 10명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가운데 8명에겐 정리해고라고 적힌 내용 증명이 배달됐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로서 이렇게 뭐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싸놓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한 달 한 달 받아가지고 매달 그 생활을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갑자기 뭐 해고 통보를 받으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대한항공 하청업체 직원 A씨는 해고는 당하지 않았지만 근로시간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식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고 돼 있지만 이달 들어 종일 근무를 한 날은 4일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날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쉬거나 오후 출근을 했습니다. 휴업수당은 없었습니다. 이마저도 변경된 일정을 출근길 아침에 갑자기 통보받은 날도 있었습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그럴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 들고 오전에 이제 식수가 적으니까 그냥 오후에 2시에 출근하라 이렇게. 전문가들은 직원의 규칙 사유가 아닌데도 회사가 휴업수당을 주지 않거나 해고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해고와 다름없이 사용될 수 있는 이런 해고의 그 절차나 사유 양정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손쉽게 이제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 관리가 된 거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들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부터 각각 1조 2천억 원과 1조 7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이들 기업을 포함한 항공과 해운 기업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수조 원대의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데 정작 본사의 손과 발이 돼야 할 하청업체 직원들은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TBS 이혜진입니다. 네, 항공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국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또한 동반돼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기업 역시도 하청업체들과의 고통 분담을 통해서 윈윈의 해결책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 항공 해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한 언급 있었는데요. 내수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다고요. 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자동차 부품, 중형 조선, 섬유, 의류, 전시, 스포츠 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5천억 원 규모의 특별 보증을 신설하고 수주가 급감한 조선 산업에는 올해 총 30척의 공공 발주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전시 산업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의 전시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당 60만 원의 부수 참가비를 지원하게 되고요. 스포츠 산업에 55억 원을 투입해 온라인 방식의 비대면 코칭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고사 위기에 직면한 섬유, 의류 산업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의 경찰복, 소방복 등 의류 구매 예산의 90%를 상반기 안에 조기 집행하고 다음 달 26일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기간에 국내 패션 브랜드 50곳이 참여하는 코리아 패션 마켓을 열어서 민간 수요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내수 산업 각 분야 곳곳에 대한 이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군요. 그런가 하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정치권의 협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주요 내용 안내해 주시죠. 네, 2시간 반 동안 국정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3차 추경안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문 대통령은 국회가 제때 열리고 제때 법안 처리를 해주면 업어드리겠다고 말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소통을 위한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했는데요. 내부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보도본부 김선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신현영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수가 90명대까지 늘어나면서 다시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위기를 맞은 모습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의 방역망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강조했던 방역 원칙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런 방역 원칙을 다시 한번 지켜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제 방역 대책에 내놓은 대책은 약간 미진한 것 같아서 지금의 상황을 감당하기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예, 조금 더 강력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가 1차 피크를 맞이한 이후에 지금 계속 2차 피크를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사태가 그런 2차 피크의 조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나 이번 사태는 또 수도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전파의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그 규모가 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마찬가지로 2차 패크에 대응해서 어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물류센터 쪽 이야기로 다시 가보자면요. 이 확진자의 가족으로까지 감염이 전파되는 등 2차 감염, N차 감염이 시작된 모습이거든요. 앞으로의 파장이 걱정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5월 한 달 동안 이태원발 집단 감염 때문에 우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 한 달 동안 방역 당국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태원발 N차 감염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번에 또 물류센터발 새로운 집단 감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태원과 비교를 했을 때는 나은 부분도 있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나은 부분이 있다면은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황금 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던 분들의 전수검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물류센터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명단을 정확하게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전체에 대한 전수검사가 가능하다라는 점, 또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이태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류센터에 계신 분들이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면서 다른 직장에서 또 일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장으로의 지역사회 전파가 하나 우려되는 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2, 3일 사이에 이미 물류센터 확진자들의 가족에서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미처 빨리 확인하지 못한 그 가족을 통한 또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에 그 이태원발 집단 감염에 불을 끄는데 우리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네네. 그게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6월 한 달 동안은 이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에 불을 끄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불똥이 또 다른 집단 감염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물류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이 명단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수조사는 더 용이할 수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물류센터에서만 일하지 않은 분들도 많고 이 부분 동선의 문제 그리고 또 그 가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신규 확진자의 대다수가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제시했던 일일 신규 확진자 기준치가 사실 5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만 봐도 알듯이 이 기준이 이미 깨졌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방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50만이에요. 네.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가 2천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구 경북과 같은 전파의 양상이 수도권에서 진행이 된다면은 대구 경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유행이 수도권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50명, 100명의 신규 확진자가 생기는 것과 수도권에서 50명, 100명의 신규 확진자가 생기는 건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전파력에 있어서. 네, 그 전파력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생기는 50명, 100명보다 수도권에서 생기는 50명, 100명은 사실은 전파력만 놓고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증폭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기계적인 기준을 놓고서 50명보다 넘는 날들이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방역 당국에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이한 접근이었다라고 평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조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현재의 방역망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이미 우리가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오리진에서 그런 발생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지역사회 감염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소소한 그런 지역사회 피크들을 경험을 하면서요. 이것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냐는 결국에는 얼마나 방역 수칙이나 우리가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집단이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좌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런 확진자들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에서 계속 증가하는지 추이를 보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전제로는 이런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네. 그다음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선제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이번 주말에 아주 강력하게 조금 더 마스크나 예방 수칙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그런 강력한 우리가 메시지를 더 계속 전달하면서 우리 주변에 잠재된 감염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그런 방역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두 분 모두 강조해주고 계시듯이 어떤 그 선제적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그런 보수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부천 물류센터 감염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 최초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근을 해서 일을 해왔고 그런 사이에 조용한 전파를 일으켰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겠는데요. 사실 이런 시나리오는 이번 그 물류센터 사태 외에도 또 많은 직장과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리가 매뉴얼을 사업장에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게 잘 구현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이는데요.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의 기본 수칙이 아프면 3, 4일 동안 집에서 쉬기입니다. 그리고 일하다가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네. 조퇴를 한다든지 검사를 받기 위해서 그 사업장에서의 그런 익스큐즈, 그러니까 예외 상황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잘 지켜졌느냐. 우리가 원칙은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장들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뭔가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왜 그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자체에서는 그런 각 사업장마다 이 매뉴얼이 잘 채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개인 방역 수칙과 집단 방역의 수칙들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 2팔 간격의 거리를 둔다든지 손 씻기, 마스크, 기침 예절 이거는 초반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하면서 집단 방역에서도 뭔가 환기를 정기적으로 시키고 정기 소독을 하고 서로에 대한 그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크로스 체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공고히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또 보이게 됩니다. 네,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이 사업장 안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근로자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어떤 근무 환경이라던가 구조적인 문제 이쪽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물류센터가 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약한 고리였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집단 감염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은 그 부천의 택배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바이러스 증식고로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그 환경에 대한 이 방역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물류센터의 작업장이나 모자나 신발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 오염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 사이에 이 바이러스 전파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이런 사실들을 비춰보면 알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일단은 신선 상품을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와 일단은 폐쇄된 시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테고요. 예, 힘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1분 1초가 아까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 씻기 같은 기본적인 개인위생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구내식당이 있는데 그 구내식당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밀집되어 가지고 서로 비말을 전파하고 또 매개체를 통한 전파의 위험을 안고서 식사를 같이 하셨고 식사를 빨리 하신 다음에 또 휴식하는 과정에서 담소를 나누면서 또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진 판정이 나오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이미 어쩌면은 한번 바이러스를 앓고 지나가신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가격리 중에서도 또 바이러스가 검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양상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신천지 교회의 집단 감염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식으로 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또 걱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천 물류센터가 지금 표현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 바이러스 증식의 그 진원지가 되게끔 그렇게 만든 여러 가지 어떤 면면들을 지금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먼저 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자체와 방역당국의 대응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매번 사후 약방문 시스템으로 사건이 말입니다. 터지면 그다음에 뭐 외양간 고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긴 한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사업은 사양 사업으로 가지만 일부 사업은 아주 흥행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 대표적인 쿠팡 같은 온라인 사업들은 아주 평소보다 더 많은 그런 요청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더 늘어나고 그만큼 수익도 많이 증대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잘 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그런 노동의 근무 형태가 이런 코로나19의 안전한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업주들은 이런 고객에 뭔가 응대를 맞추기 위해서 더 강도 높게 그래서 예방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사업장에서의 이 코로나19를 잘 대응하는 그런 사업장이 또 국민들한테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뭔가 대응도 필요할 것 같고 지자체에서는 이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런 사업장부터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교수님 이야기처럼
좀 사후 약방문식의 어떤 대응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뭐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그 사업장을 폐쇄를 한다던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다던가 이런 사후적인 조치만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많이 어려운가요? 실제로 매뉴얼을 사업장에 제시를 하고 그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데 지자체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매뉴얼만 전달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게 지켜지지 않고 실제로 그 매뉴얼이 전달이 안 된 곳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확인과 그다음에 체크업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피드백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오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좀 우려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생활방역 체제에서 지금 이 물류센터처럼 감염 확산 경로가 될 수 있는 조용히 바이러스를 증식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어떤 시설이나 그런 장소들은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곤 합니다. 지금 뭐 콜센터, 그 노인 요양보호 시설, 그리고 종교 시설, 그리고 노래방, 예. 유흥시설 등등, 클럽을 포함한 유흥시설 등등 이제 계속해서 집단 감염의 그 발원지가 되었고 이번에 이제 물류센터까지 등장을 한 것인데 우리 생활 속에서 또 이렇게 감염에 취약한 곳들이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원래 이제 두 곳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네.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출근하는 사무실 중에서도 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좁은 곳에서 환기가 안 된 상태의 사무실에서 많은 분들이 칸막이도 없는 책상을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모여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충분히 한 명이나 두 명의 확진 환자가 생긴다면은 빠른 속도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곳은 약간의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학교도 대표적인 집단 감염에 취약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교도. 네. 네, 실제로 놀이터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아직까지는 지금 등교 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방역에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긴장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의 지금 집단 감염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학교도 어느 순간에 뚫릴 수 있는 취약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잠재적인 뇌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무실과 더불어서 학교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런 감염 확산세 속에서도 아이들 등교 개학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등교 중지를 하는 학교들도 속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교육부 입장은 일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6월 3일과 6월 8일에 3차, 4차 등교 개학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진행을 해도 괜찮은 걸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항상 플랜 B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획된 부분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지금도 뭐 등교 개학을 했다가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런 반복적인 삶이 앞으로는 계속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거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는 참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지금 등교 개학을 하면서 네. 학부모들의 스트레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느껴지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대안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말 뉴 노멀 시대에는 학교라는 것을 어떻게 감염병과 더불어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또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강 기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뭐 저는 등교라고 하지 않고 등교 흉내내기라고 네.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고3을 제외하고는 밑에 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등교를 한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된 등교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요. 네. 그리고 또 등교를 하더라도 학교 안에서 정상적인 교육도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이들대로 긴장돼 있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걱정하면서도 지금 학교에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보내는 날수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은 어쨌든 간에 하루라도 아이가 오면은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 준비에다가 오프라인 교육 준비 거기다가 이제 방역까지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삼중고를 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교사 선생님께서 지금
의사나 간호사를 갈아 넣어가지고 K-방역을 만든 다음에 그 바통을 교사들이 이어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적절한 표현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저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한 다음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했는데도 등교를 하지는 않을 수 없으니까 등교를 했는데 지금은 그 등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지침을 시민들한테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꼬여 있고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방역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는 뭐 앞으로야 어떤 뭐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 교육당국이 예정했던 대로 등교 계약을 진행을 해왔고 그래서 학교들에서도 나름대로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물론 이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나 간과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특히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의 감염을 많이 지적하시던데요. 또 주의해야 할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학교에서의 그 매 순간순간의 상황들이 사실은 항상 긴장감이 돕니다. 네.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갈 때도 이제 순차적으로 가고 대기할 때도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갔다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선생님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거고 또 수업 시간에는 그래도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업을 하고 되도록 말을 안 하는 수업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네. 이제 식사 시간 그리고 등교할 때 그리고 하교할 때 그때까지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하니 이게 참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식사 시간에도 이제 일정 간격을 두고서는 식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말하지 못하게 하기, 밥 먹을 때만 마스크 벗기 이런 아주 그 엄격하면서도 세밀한 지침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한순간이라도 방심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접촉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확산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이죠. 사실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학부모들이 준비물을 챙겨가지고 학교를 보내는데 학교에서 물에 대한 것들을 집에서 가져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캐치를 못해서 물병만 보냈더니 하루 동안 물을 못 먹었다라는 그런 저희 아이의 사례가 있으면서 제가 아이고.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네네. 그만큼 학교와 이 학부모끼리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는 학교에서 이런 방역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 왜 이런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협조를 구하려면 결국에는 이해를 하고 비말이 뭐고 그래서 확산이 어떻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같이 더불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는 경우에 당연히 접촉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 사이의 어떤 그 소통 모두가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그런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같은 저연령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생활 지도를 하기가 관리 감독을 하기가 좀 더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도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생들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끼리 335 노는 것을 떼어놓는다는 거는 사실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성향을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저학년인 경우에 아이들이 비말이 이제는 뭔지를 알더라고요. 네.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이것을 잘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예. 철저하게 교육을 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항상 조심해라.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의료인 경우에도 병원에서 감염관리 교육을 받을 때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있다고 가정을 하고 모든 그런 시술이나 아니면 환자를 응대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인지를 하고서는 하면 훨씬 더 예방을 철저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뭔가 시뮬레이션이나 시나리오 같은 것들 상황 설정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교육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감염병 시대에서 필요한 그런 학습 교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앞서서 신 교수님께서도 지금 이런 사태가 코로나19의 2차 피크의 징조로 보이기도 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가을에 코로나19의 본격적인 2차 유행이 올 거라는 전문가 예상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관련해서 그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다던가 평소에 건강관리에 좀 주의를 많이 기울이게 된다면 이것 또한 코로나19 방역의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을 2차 유행이 아니라 여름 2차 유행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네. 어쨌든지 간에 이런 상황일수록 일상적인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하라고 하시면 무슨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를 챙겨 먹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일상적인 건강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이따 신 교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가을 유행을 대비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계절 독감이 유행하는 상황과 이제 겹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계절 독감 증상과 코로나19 증상을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계절 독감도 그 자체로도 굉장히 위험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올해는 진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좀 평소에 건강한 사람들도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계절 독감 백신 접종을 좀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불어 또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이고 이 관련 내용이 앞으로 있을 3차 추경에도 포함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 기회로 또 의료체계 점검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실제로 감염병 사태에서 그러면 동네 의원이나 1차 의료 그리고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의심 증상이 있거나 기침가래 콧물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항상 선별 진료소로 가기에는 또 이제 한계가 있으니 가까운 지역에 그런 전담 클리닉을 가서 내가 정말 감염병 중에서도 코로나인지 아니면 독감인지 단순 감기인지 이런 것들을 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가 한 명 발생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1차 의료의 그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정부의 이런 의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가정의학과 교수,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TBS